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투자금은 어느 계좌에 들어가 있나요? 그냥 증권사 앱에서 아무 계좌로나 사고 계신가요? 아니면 ISA나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계신가요? 이 순서 하나로 20년 뒤 계좌 잔고가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갈립니다. 같은 ETF를 사도 어느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계좌를 채우는 순서부터 지금 같은 AI 장세에서 어떤 ETF를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법까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숫자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간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900만 원을 넣는 순간 최대 16.5%를 세액공제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넣으면 투자 수익과 상관없이 13만 원에서 16만 원이 그 자리에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모르고 그냥 일반 계좌부터 채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빠져나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ETF를 똑같은 금액으로 샀는데 누군가는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떼이고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렌즈를 하나만 바꾸어서 계좌를 그냥 돈 넣는 곳이 아니라 언제 세금을 낼지 정하는 스위치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출발선 설계라고 부릅니다. 같은 경기를 뛰어도 누구는 출발선이 10m 앞이고 누구는 10m 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계좌 순서가 바로 그 출발선을 정합니다. 일반 계좌는 해외 ETF 수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다 떼여요. 배당에는 15.4%가 또 붙고요. 비유하자면 마라톤을 뛰는데 해마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더 채우는 겁니다. 처음엔 안 무거운데 20년 뒤엔 그 무게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WA예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ISWA 계좌에서 사면 수익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그 이상도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예요. 방금 말씀드린 900만 원 한도에 세액공제까지 챙기고 55세까지는 세금 자체가 뒤로 미뤄집니다. 그동안 복리가 세금 없이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대신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붙으니까 진짜 여윳돈으로만 채우셔야 합니다. 이 두 계좌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일반 계좌를 쓰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를 잡았으면 이제 뭘 담을지 볼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수수료입니다. S&P 500을 담는 ETF들 내용물은 다 똑같이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이에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상품은 수수료가 높고 뒤에 나온 상품은 연 0.03%까지 낮습니다. 1억 원을 20년 굴리면 이 차이만으로 수백만 원이 갈려요. 나스닥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백은 미국의 기술주 중심 상위 100개 기업을 묶은 지수인데 이걸 담은 QQQ와 QQQM은 같은 운용사, 같은 내용물인데 QQQ는 0.2%, QQQM은 0.15%입니다. QQQ는 워낙 기관 자금이 많이 묶여 있어서 수수료를 못 낮추고 개인 투자자용으로 QQQM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면 그냥 QQQM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텐데 이 0.05% 차이가 20년 뒤엔 여러분 자녀 대학 등록금 한 학기 값이 될 수도 있는 돈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내년 AI 인프라에만 합쳐서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밝혔어요. 이 돈이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개별 기업 하나하나 골라서 타려면 몇 시간씩 재무제표를 뜯어봐야 하지만 반도체 ETF 하나면 그 흐름 전체를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여기에 로봇, 우주, 방산, 원자력처럼 정책이 밀어주는 테마들을 조금씩 곁들일 수 있습니다. 코어는 QQQM으로 잡고 이런 테마 ETF들은 위성처럼 소량만 얻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성장주만 채우면 시장이 흔들릴 때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배당 ETF로 완충을 두는 건데 여기서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JPI나 JPQ 같은 커버드 콜 ETF는 배당률이 연 10%가 넘어서 공짜 돈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커버드 콜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누가 3개월 뒤에 이 집을 지금 가격에 살 권리를 주면 당장 웃돈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웃돈을 미리 받는 대신 3개월 뒤에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나는 그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JP, JPQ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를 권리를 팔아서 그 대가를 배당으로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뛸 때는 상승분을 다 못 먹고 시장이 빠질 때는 똑같이 같이 빠집니다. 대신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오를 때는 가장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을 불리는 단계보다는 이미 불려놓은 돈으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에게 맞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 이건 정말 칼과 같아서 잘 쓰면 도구, 잘못 쓰면 계좌를 통째로 날립니다. 지수가 20% 올랐다가 다시 20% 빠지면 원래 지수는 겨우 4% 손실인데 2배 레버리지는 16%나 깎여 나갑니다. 횡보가 반복될수록 레버리지는 조용히 녹아요. 그런데 나스닥이 지난 20년간 연평균 15% 넘게 올라온 걸 감안하면 레버리지를 오래 들고 버틴 사람은 결과적으로 크게 벌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현금을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로켓인데 연료,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폭락이 그냥 추락으로 끝나요. 둘째, 반드시 낮은 구간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고점에서 계속 사모으면 나중에 물타기를 해도 평단이 잘 안 내려옵니다. 나스닥 주봉 RSI가 30이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공포 구간. 이때가 레버리지를 담기에 유리한 타이밍이고 RSI가 80을 넘는 과열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사는 건 반대로 독이 됩니다. 여기서 RSI는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는지 너무 많이 빠졌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흐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2021년에 인기를 끌던 한 성장주 ETF는 고점 대비 75%가 빠졌어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그 흐름을 밀어주던 힘이 꺾인 겁니다. 지금 AI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의 투자 계획이 줄어들거나 AI로 벌어들이는 돈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거나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지션만큼 방어 포지션도 같이 챙겨야 해요. 정리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오늘 얘기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해서 목돈을 만드는 단계라면 ISWA와 연금저축부터 한도까지 채우고 그 안에서 QQQM 같은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쌓였고 AI 흐름에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타고 싶다면 코어는 그대로 두고 반도체나 로봇 같은 테마, ETF를 위성으로 조금 얹으면서 현금은 최소 20%, 시장이 과열됐다 싶으면 50%까지 늘려두세요. 은퇴가 가까워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필요하다면 JPI, JPQ 같은 배당,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레버리지는
나스닥 RSI가 30이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만 여윳돈으로만 건드리세요. 결국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좋은 ETF를 고르는 것보다 먼저 정할 건 어느 계좌에 어떤 순서로 돈을 넣을 것인가입니다. 그 출발선 설계 하나만 바꿔도 20년 뒤 계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실전 기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